싱겁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 싱겁게 먹으면 고혈압 생긴다? 예. 생뚱맞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와 달라요, 지금. 일반적으로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예. 자, 보스턴 대학에서 2,632명을 대상으로 예. 소금 섭취량과 혈압과의 관계를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예, 예. 16년간 관찰했는데 소금을 6g 이상 먹는 그룹과 6g 이하를 먹는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네. 6g 이하로 먹는 경우 오히려 혈압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년 동안 소금을 19.5%를 줄였습니다. 예. 근데 고혈압 환자가 5.4%가 늘었고요. 일본도 유사합니다. 아하. 많은 사람들이 저염식 감각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예, 그렇죠. 사실은 저염식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 적정하게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희가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요, 이거. 예, 예. 놀라운데. 굉장히 우리 그냥 일반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병원 가면은 그 혈압이 조금 있으시네요. 좀 앞으로 좀 싱겁게 드십시오. 네. 이 얘기를 그냥 기본적으로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의아한 기분이다. 예, 예, 이 얘기죠. 예, 예. 사실은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연구예요. 윤 교수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예, 될 예.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혈액이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액에는 물과 영양과 산소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을 더 섭취하죠. 소금 먹는 양에 비례해서 물을 먹게 돼 있는데 소금을 먹게 되면 물을 먹어서 혈액이 좀 묽어지겠죠. 걸쭉해지지 않겠죠. 그렇죠. 농도를 맞춰야죠. 그렇죠. 예. 혈액이 묽어지니까 걸쭉한 혈액이 묽어지니까 심장이 세포에 이 혈액 산소를 보낼 때 힘을 세게 밀지 않아도 잘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게 밀지 않아도 필요한 산소가 다 가니까 예. 굳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뒤집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는 1 플러스 1이 2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태호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될 거라고 보시지만 우리 심장 입장에선 그 많은 물을 밀어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부담이 된다 이거죠. 부으면 그 물을 밀어내서 발끝까지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은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윤태호 교수님 말씀이 일부 맞고 일부 틀려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메커니즘, 왜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냥 논문만 서로 주장을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말이죠. 고수분들 내에서도 지금. 야, 지금 분분해요, 분분해. 야, 이거 처음 보는. 재밌어. 청문회 보는 것 같아. 흥미인데요. 소금을 먹게 되면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거든요. 네. 물이 몸속에 들어오겠죠. 그죠? 경험한 거고요. 그죠? 예. 소금을 먹었더니 물이 들어와서 혈관에 물이 차서 혈압이 높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논리가. 그렇다면 혈압을 높인 건 결론적으로는 소금이었어요? 물이었어요?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물을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이 들어와서 혈압이 높아졌으니까 물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잠깐만. 잘못된 한 가지만 제가 얘기예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예. 하나 말씀. 동국대 이무용 교수가 낸 논문을 보면 소금을 2.5g 더 섭취하면 혈압이 수축혈압이 0.9만큼 올라간다라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2.5g 먹는다. 우리가 5g을 더 먹는다. 그러면 1.8 높아지는 거죠. 1.8 혈압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무영 선생님 말씀 저도 인터뷰 봤거든요. 마무리에서는 짜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말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거죠. 팩트고요. 팩트. 모르느냐 내리느냐 팩트가 그 중요한 거죠. 교수님 연구만 보시면 안 되죠. 세계적으로 연구가 한 앞으로 3만 많이 건 나올 거예요. 이제 많이 근데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에 싱겁게 먹으라는 거에 짜게 먹으라는 거가 헷갈리고 있어요. 자,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혈압 절대 수치 변천사라는 게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고혈압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각국마다 의학협회가 있을 거고 보건복지부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일정한 기준치를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치가 계속 변화하더라. 1900년도 초반 독일의 경우에는 160
120을 정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140으로 낮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과대에서 1960년대, 70년대는 수축기 혈압이 160을 정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다시 이렇게 낮추어서 130에서 139를 정상적인 혈압으로 보고 지금은 120을 정상적인 수치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혈압 기준치는 140입니다. 그런데 140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120을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보고 이 수치에 준해서 혈압약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기준치는 왜 이렇게 해마다 변하는 것일까요? 160이 정상인데 지금은 왜 120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여기에 100만 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60일 때 기준 수치이면 100만 명의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10을 떨어뜨리면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10을 떨어뜨리면 전체 지구의 인구로 따지면 1억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과장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기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환자를 생산하기에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환자를 생산하기에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매일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보다 쉬운 장사가 없죠. 1000만 명을 환자로 만들어 놓고 고혈압 치료약이라는 걸 들어보았습니까? 고혈압 치료약, 치료가 된다. 고혈압약은 심장의 그 수축하는 힘을 약화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정상적인 혈압을 만드는 거죠. 정상을 덮어버리는 거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과 통증 그리고 정상을 덮어버리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질환이 더 깊어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혈압 약을 먹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 이런 약은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 고혈압 약을. 평생 약을 팔기가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건강에 있어서 인류의 최대의 적은 제약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약회사가 모든 다양한 로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많이 생산되고 약은 많이 팔아먹고 정상을 그냥 덮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기게 하고 뭐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약해를 받아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통계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7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존스 호킨스대 마틴 맥커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3,541만 6,020명이 입원, 그 중에 25만 1,454명이 사망합니다. 전체 사망자의 9.5%가 됩니다. 이 원인은 의약품의 부정적인 효과, 좋다고 먹었는데 결국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원 내 감염 8만 명, 의료진의 실수 2만 명, 불필요한 수술
1만 2천 명, 병원 내 처방 실수 7천 명. 이러한 경우는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 환자한테 필요하다고 썼는 그 약이 실제로는 그 사람을 더 악화시켜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병을 더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병원,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그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파업을 했더니만 사망자 수가 이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보다 줄더라는 것이죠. 약 2-3달 동안 사망자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을 때 역시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사망률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라는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조사 내용조차 찾기가 힘듭니다. 자, 다시 고혈압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이 있는데 서양의학은 개인적인 체질이나 개인적인 식습관이나 개인적인 어떤 상태를 고려해서 쓰는 의학이 아닌 그냥 수치에 따라서 쓰는 대증요법입니다. 이 사람이 160의 혈압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혈압약을 쓰는 겁니다. 의사들은.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동양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병의 깊이나 체질의 선별, 그러니까 체질의 감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따른 병의 어떤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보통 혈압이 120에서 140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50, 때로는 160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한의사분은 자기 나이에 90을 더하면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50이면 90을 더해서 140이 되고 내가 60이면 90을 더해서 150이 되고 내가 70이면 90을 더해서 160이 되는 요게 정상적인 혈압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음에 따라 우리 모세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탄력을 잃어서 그 탄력을 잃게 되면 피가 잘 안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심장에서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왜? 압력을 높여서 손끝, 발끝, 머리 특히 이 두뇌에 많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의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적정한 혈압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 160은 정상적인 혈압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60이 정상적인데 이렇게 낮추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저혈압이 되는 거죠. 이 정상 혈압을 혈압약을 먹어서 낮추게 되면 저혈압이 되는 거죠. 저혈압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손끝, 발끝으로 피가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발이 저리겠죠. 손가락 관절염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손목, 무릎, 팔꿈치 이런 부분, 약한 부분들에 관절염이 오게 되죠. 머리로 혈액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럼증이 생기죠. 어지럼증이 생기고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혈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똑같은 나이라도 30대라도 누구는 120일 수 있고 누구는 140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0이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이건 그 사람한테 정상적인 혈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뇌졸중.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화가 나면 머리가 터져서 표현이 머리에 있는 그 실핏줄이 터져서 뇌졸중을 일으키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것을 보는, 그러니까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실핏줄이 터지면 죽는다. 혈압이 높으면 죽는다.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안 먹게 될 때 큰일 난다.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약 팔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약을 팔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는 거죠. 공포심.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핏줄이 터질 만큼 흥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혈압이 높아서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혈관이 그렇게 약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동맥경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끼고 뭔가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심장의 모세혈관이나 관상동맥이나 뇌의 모세혈관을 막게 되면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동맥경화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게 고혈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심장의 압력을 낮추고 혈관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원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쌓이는 노폐물은 간에서 신장에서 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쌓인다. 이것을 어떻게 정화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고 다시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 어떻게 치료할 건가, 어떻게 치료할 건가,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은 대사작용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대사작용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릴 것인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질 좋은 소금을 먹어야 돼. 제약회사들의 이런 작전, 그리고 저염식을 권장하는 제약회사들의 노력으로 환자를 많이 생산한다. 이게 음모론 같지만 믿든 말든입니다. 제약회사의 가장 큰 적은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연구를 못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인류에 있어서 소금을 적정하게 잘 섭취를 하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소금은 제약회사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깟 소금 또는 소금의 비밀을 모르고 그까지 소금으로 치부해버리고 연구를 안 한다면 저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회사는 백신이나 어떤 정책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녔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약물들의 노출을 계속 시키고 환자를 생산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그래서 제약회사는 인류의 적이다. 물론 병원의 치료 중에 필요한 처방과 수술이 많습니다.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 이런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 근본 원인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찢어서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결코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상을 덮어버리거나 해를 주는 약을 만들 수밖에 없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고혈압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생을 약을 먹고 그렇게 살 거냐. 첫째는 질이 좋은 소금을 먹어주는데 오랫동안 저염식을 한 사람들, 그리고 고혈압을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먹었던 사람들은 소금의 양을 정량을 해주면, 급격하게 정량을 했을 때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저염식을 오래 해서 소금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소금을 처리하는 신장의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을 때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저염식으로 인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장기간 고혈압 약을 썼던 사람들은 고혈압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질 좋은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과해서도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것, 소금. 소금은 맛의 조절은 물론이고 발효 그리고 육류나 생선류의 보존에도 이용된다. 또한 인간의 삼투압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알려졌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즉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킨 뒤 아무 가공을 거치지 않은 소금들을 조사했더니 이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겁니다. 국립목포대의 연구 결과인데요. 국내 유통 중인 천일염 6종을 분석한 결과 6종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천일염 시료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요. 150배 확대하니까 직경 0.17mm의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이 보이고요. 뭐 파란색이나 연두색 그런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긴 해요.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하자 더 미세한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걸까요?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뉘는데요. 천일염은 보통 굵은 소금으로 불리고 김치를 담그거나 각종 구이에 향미를 돋우는데 많이 쓰이죠.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매년 소금을 3.5kg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주로 천일염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500개에서 8,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소금과 함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엔 대체 얼마나 유해한 걸까요? 사람에 대해 입증된 결과는 없지만 물벼룩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물벼룩의 뱃속에 형광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물벼룩의 알 가운데 83%가 부화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생물체 몸속에는 지방 방울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생식에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런 지방 방울의 수도 감소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은 안전 기준도 환경 기준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체에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일염의 사례에서 보듯 쉽게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 생태계를 거쳐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